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범행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인 것 같아요.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고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흔적을 따라 사건을 파헤칠수록 오히려 의문만 늘어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번 특종,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입니다. 범인의 정체는커녕 범행 수법조차 파악되지 않는 사건. 상식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사건까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검은 안개에 쌓인 엑스파일을 열어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7일을 공개합니다. 하늘로 증발한 남자. 2006년 4월 1일 새벽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학생이었던 브라이언 셰퍼는 친구들과 학교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웠던 셰퍼가 술집 폐점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술 취하면 먼저 가잖아요. 자, 친구들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셰퍼의 행방을 알 수 없자 실종 신고를 했고요. 자, 이후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그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술집의 CCTV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건물에 들어선 셰퍼의 모습을 보셨죠? 자, 얼마 뒤 술집에서 나온 셰퍼가 낯선 여성 2명과 얘기를 나누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셰퍼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없다고요? 그렇죠. 이 건물의 출입구는 단 하나. CCTV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아래에 있는 문이 유일한 출입구인데도 말이죠. 셰퍼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뭐야? 술집 안에 어디 있겠네. 나가는 통로가 거기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어디 있겠네, 그 안에. 그 마지막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그 여성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렇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자, 조사 결과 해당 여성 2명은 셰퍼 실종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경찰은 셰퍼가 잔혹하게 살해 유기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술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살인 흔적은 물론 그의 시체조차 발견할 순 없었습니다. 혹시 옷을 갈아입고 막 변장해서 숨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이 셰퍼에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쫓기거나 시비가 붙은 상황도 없었고요.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변장해서 도망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치, 이상하네. 그리고 그가 실종되기 몇 시간 전 셰퍼는 여자친구와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혀 대화 속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행 준비 잘하고 있지? 나 엄청 설렌다. 그럼 즐거운 여행이 될 테니 기대하라고. 여행에 기대감에 부풀어있던 그가 일부러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지? 유령인가? 자, 분명히 건물에 들어왔지만 나간 모습은 없는 남자. 사건은 그가 사라진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6일 공개입니다. 혹시 두 기자님 일본 도쿄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봤죠. 엄청 크잖아요, 그죠? 도쿄역이요. 하루에 열차 출도착 횟수가 약 3,000회, 하루 이용객이 약 140만 명, 지상, 지하, 신칸센 포함해서 총 30개 라인이 있어서 일본 철도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특종은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도쿄역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역의 수화물 보관소. 한 직원이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노란색 여행용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에? 해당 가방은 약 한 달 전인 4월 26일 도쿄역 마루노우치 출구 방향에 잠기지 않은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가방은 수화물 보관소로 옮겨졌고 보관 기한인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한 직원이 가방 속에 단서가 있나 싶어서 열어서 확인했던 거죠. 야, 근데 진짜 간이 크다. 그렇게 사람 많이 오가는 그곳에 그걸 들고 나타나다니. CCTV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뭔 생각이지? 분명히 찍혔을 것 같은데.
경찰은 해당 시신의 신원 확인과 범인 수색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돌입한다고 전해졌고요. 특히 조사를 통해 가방 속 시신은 키가 약 140cm의 마른 체형에 틀니를 착용한 70에서 90대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만 그러나 한 달간에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시신의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래도 아까 그 물품 보관함 위치도 그 출구 계단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 유동 인구가 140만 명이면 증언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용의자를 봤다는 유력한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CCTV. 아, 요즘에 CCTV가 발달돼서 진짜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추적돼 나오더라고요. 사건 해결의 마지막 희망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노란 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한 남성을 포착. 거봐요. 됐네. 나왔네. 됐네. 하지만 근데 CCTV 영상 속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 역시 실패하며 왜? 끝내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살인 사건이라면 시신을 찾기 힘든 인적이 드문 산이나 이제 강에 유기하는 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대체 왜 누가 저렇게 큰 역 한가운데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유기한 걸까요? 이런 의문은 들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테리 19 8위를 공개합니다. 그만큼 코끼리는 누가 죽였을까? 2019년 5월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부근을 살피던 동물보호단체 구조대는 아주 기괴하고도 끔찍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코끼리 350여 마리가 모두 땅에 머리를 파묻은 채 집단 폐사한 겁니다. 야, 코끼리가? 350마리나 집단 폐사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다 어떻게 저렇게 죽었지? 아니 이건 너무 기괴한 거 아니에요? 기괴하죠. 발견 당시 코끼리들의 사체는 외상이 없었고요. 어금니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즉 밀렵꾼들의 소행은 아니었던 얘기죠. 대체 왜 코끼리들이 집단 폐사한 건지 의문이 가득한 가운데 동물 전문가들이 코끼리들이 숨진 웅덩이 인근에서 기괴한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그 웅덩이를 주위로 코끼리들이 원을 그리며 걷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요. 코끼리가 원을 그리며 걷는 것을 보아 코끼리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또 코끼리 사체들 대부분이 한 웅덩이 주변에서 발견됐으며 그 웅덩이의 물이 마른 이후부터 더 이상 코끼리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저기 물에 어떤 미생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코끼리 뇌로 올라가서 신경계를 파괴해가지고 어허, 그래서 코끼리가 갑자기 머리가 뜨겁다고 느껴서 땅에 파묻고 죽었다? 박테리아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츠와나 당국은 코끼리 사체 샘플을 확보, 즉각 조사를 시작해봤습니다. 그 결과 코끼리 집단 폐사의 원인은 웅덩이 물에서 나온 신경, 독성, 시아노박테리아 중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 웅덩이의 물을 코끼리만 마셨을까요? 그리고 코끼리의 사체를 먹은 하이에나 등 다른 동물들은 왜 멀쩡했던 걸까요? 혹시 코끼리만 공격하는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7위 공개합니다. 국제적 스캔들이 된 별장 살인 사건. 1996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아일랜드의 시골 마을 코크에 위치한 별장에서 유명 영화 제작자의 아내가 바위로 온몸을 구타당한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유, 피해자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영화 제작자 다니엘 토스캉 디 플랑티에의 아내인 소피 토스캉 디 플랑티에. 무슨 금품 노린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아일랜드와 프랑스 경찰은 사망한 소피의 애정 문제에 주목. 유부녀였던 그녀에게 내연남이 있었으며 남편 역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내연남과 남편을 조사했죠. 그런데 우린 이미 3년 전 끝난 사이라고요. 그리고 사건 당시 프랑스에 경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그는 즉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인데 아내의 어떤 외도에 본인이 이제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시켜서 복수를 한 게 아닐까요?
소피와 남편 다니엘이 갈등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람은 화해 후 사이가 좋았으며 사건 직전에도 전화로 애정을 과시하는 등 조사 결과 남편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사건이 미궁에 빠질 무렵 드디어 소피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는데요. 누굽니까? 용의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사는 프리랜서 기자 이안 베일리. 아니 기자가 왜? 그 유명인들의 뭐 가십 등 뭐 이런 거 취재하는 기자면 파파라치인가? 괴롭혔을 수 있죠.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 베일리의 지인들에 따르면 소피가 사망한 이후 그의 손에서 무언가에 긁힌 상처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타당해 숨졌다면서요, 피해자가. 그러면은 이제 때릴 때 이제 저항하던 피해자한테 긁힌 상처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항을 하니까. 하지만 그는 이건 트리를 자르다 생긴 거고 이건 칠면조 요리하다가 생긴 상처라고요. 라고 주장. 그런데 그가 바위로 죽였다고 하는 걸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2019년 베일리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지만요. 아일랜드 측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소피 살인 사건은 국제적 논쟁으로 비화되며 20년 넘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6위를 공개합니다. 오카야마 지하 호수 행방 불명 사건. 2008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 일본의 오카야마 현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히메사카 동굴 속 지하호수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자는 탐구 동아리 회원들로요. 그들은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인 나구라 유우키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니 동굴 탐험 같은 건 보통 이렇게 단체로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이렇게 실종될 수가 있나요? 길을 잃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몰려다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멀리 다니다가 괜히 여기 신기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혼자 길 잃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전 11시 30분 나구라를 포함한 5명의 회원들이 동굴 탐험을 시작했고 오후 2시쯤 동굴 속에 있던 지하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들어간 나구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아 근데 아까 오후 6시 15분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오후 2시에 실종이 됐으면은 실종되고 신고하기까지가 한 4시간을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찜찜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동굴 입구와 사건이 발생한 지하 호수는 편도로 한 1시간 반 거리. 동아리 회원들이 오후 2시에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4시쯤에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지만요. 그렇지. 이 2시간이 넘는 긴 공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백에 대해서 동아리 회원들은요. 아니 거기 길이 워낙 험해서 헤매느라고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일단 경찰은 실종된 나구라를 찾기 위해 6일 동안 밤낮 없이 수색했지만 끝내 나구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호수는 물이 매우 탁해 잠수나 수영을 하기엔 적절치 않은 곳인데요. 그리고 지하 호수로 향하는 구멍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와이어와 로프를 이용해야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구라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원들은 와이어와 로프를 철거하고 모두 함께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봐요. 장비를 다 걷어 나오면 나구라가 이제 호수에서 나왔다 쳐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못 나오지. 네. 못 나오는 거예요. 미심쩍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은 경찰과 기자를 피해 다니다 동아리에서 돌연 탈퇴했고요. 심지어 누군가 나구라의 SNS에 로그인해 나구라의 글들을 무단으로 조작,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어머야. 저봐 뭔가 있네. 단체로 뭐야. 지금 범죄를 저질렀구만 보니까. 무슨 내용이 SNS에 있길래 해킹까지 하고 조작을 하고 뭐 지우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조작되거나 삭제된 글이 뭔지 궁금하네요. 어허. 뭘 감추고 싶었을까? 그렇지. 뭘 조작했을까? 네. 나구라는 어쩌다 지하 호수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아니, 함께 동굴 탐사를 떠난 게 맞긴 한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5일 공개합니다. 다행 메시지는 범인을 알고 있다. 1979년 5월 23일 일본 교토 나가오카 교시 직장 동료 사이인 아카시 에이코와 미즈노 케이코는 함께 고사리를 캐기 위해 야산으로 향했지만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두 사람.
두 사람 모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있었고요. 으, 사인은 각각 질식사와 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질식사? 아니, 목격자나 뭐 범인의 흔적이나 증거품 이런 거 없어요? 이거야말로 원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긴 했지만 지문이 지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사건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다잉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자, 사망한 아카시의 옷에서 발견된 영수증에 연필로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써놨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상착의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 데다 더 이상한 점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필심은 발견됐지만 연필은 발견되지 않는 등 다행 메시지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아니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거지. 저렇게 뭐죠? 썼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단독범 소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시신에서 사건을 해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또다시 발견됐는데요. 두 피해자들에게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책과 채모가 발견된 겁니다. 아니, 책하고 채모 나왔으면은 DNA.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DNA DNA 죠, 검사면? DNA. 네. 안타깝게도 그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DNA를 알아낼 수 없었고요. 다만 혈액형 A형 혹은 O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해 범인을 검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 산에서 고사리를 캐고 있었는데 칼을 든 남자가 말을 걸어왔었어요. 자, 사건 발생 1년 전 범인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남성을 본 목격자가 등장.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어 수사에 나섰지만 역시나 그 남성이 누구인지 범인이 맞는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고요. 지금까지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으로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4위 공개합니다. 토필드 정화조 변사체 사건. 1977년 4월 13일 캐나다 알버타주 토필드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노부부. 청소 도중 우연히 정화조 속을 들여다본 아내의 눈에 띈 것은 노란 시트로 감싸져 있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시신들 중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발염장치로 불태워진 흔적을 발견. 심지어 주요 부위까지 잔인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총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고통을 줬다는 거는 역시 또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게. 그렇습니다. 이후에 경찰들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집중. 하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해서인지 1976년에서 77년 사이에 사망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당시 시신의 치아에서 치과 치료의 흔적을 발견. 경찰은 그의 치과 기록을 바탕으로 알버타주 내 약 800개의 치과의 수사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만 그의 치과 기록과 일치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화조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원 미상의 남성을 지칭하는 샘, 일명 정화조의 샘으로 불리게 됐고요. 그 무엇도 밝혀내지 못한 채 한 무연고 묘지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신원이라도 좀 밝혀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화조의 샘이 발견된 지 2년 뒤. 제가 샘의 얼굴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복원된 샘의 얼굴은 기존에 추정했던 백인 남성이 아닌 아프리카 원주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그 수사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과연 그는 어떤 이유로 잔혹한 모습으로 정화조에 유기됐던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3위를 공개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가 죽었다. 2002년 10월 27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날 카라스코사 카를로스는 처제 부부의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본 뒤 오후 6시 50분경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류층들의 클럽하우스 카르멜 컨트리 클럽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갔는데요. 자, 여러분, 카를로스가 집으로 간 시간 언제라고요? 오후 6시 50분? 정확합니다. 6시 50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광경. 그의 아내 마리아가 2층 화장실 욕조에서 피를 흘린 채 고꾸라져 있었던 겁니다. 끔찍해.
되게 출입이 통제된 무슨 고급 아파트 단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강도가 들어가기 힘든 곳일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녀는 끝내 사망. 다음 날은 10월 28일 남편 카를로스와 마리아의 형제들은 마리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누나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어떻게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죠? 가족들 사이에서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요. 이후 몰리나 피코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너무 장례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은 느낌? 그죠?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서서히 드러난 의혹들. 자, 첫 번째 의문점, 사망 진단서. 마리아의 가족들이 끄는 사망 진단서에 그녀의 사망 요인은 비외상성 심장마비. 게다가 사고 발생 장소마저 카르멜 컨트리 클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표기돼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망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돼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의문점, 부검 결과 12월 2일 마리아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머리에서 5발의 총알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문점, 증거 은폐. 그렇지. 가족들이 사건 현장에서 작은 납조각을 발견했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해당 납조각을 변기에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정화조 수색 작업 끝에 납조각을 발견. 마리아의 두개골에 반사되어 나온 6번째 총알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알이 나왔어요? 저거를 왜 변기에 버려? 이후 남편 카를로스와 가족들은 살인 및 증거 은폐죄로 기소됐고요. 봐. 2007년 6월 7일 남편 카를로스에게는 가중 증거 은폐죄로 5년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인정되지 않은 거네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럼 대체 왜 저 증거를 다 숨기려 했냐는 겁니다. 2016년 카를로스가 증거 은폐죄에 대해 항소하면서 마리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당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갈비뼈 골절이 발생했는데 골절된 갈비뼈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1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에 이미 사망했다는 부검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축구 경기 봤던 시간보다 20분 전이네. 그러면 남편에게는 시간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각 남편 카를로스는 서재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1990년대) 미국 최고의 아역 스타인 6살 존 베넷 패트 리샤 램지. 램지는 뛰어난 미모와 끼로 수많은 어린이 미인 대회상을 석권, 미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199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치고 고요하게 방에서 잠들었던 딸 램지가 다음 날 새벽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부엌쪽 계단에서 발견된 의문의 편지. 딸을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11만 8천 달러를 준비해. 램지를 납치했다는 협박 편지로 다급해진 엄마 패 씨는 은밀히 경찰에 신고, 경찰과 함께 납치범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추가 협박 전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수사를 위해 램지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을 경악하게 한 것. 와, 이미 그렇게 해놓고 이미 죽인 거죠.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진짜 파렴치한 놈이다. 그렇게 수사에 혼란을 겪던 중 경찰이 지목한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사망한 램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왜 딸을 죽여요? 왜? 가족들이 왜? 가족들에겐 보석 같은 존재 아니었을까요? 왜 그 동기가 없잖아요. 경찰은 범인이 요구한 금액에 주목했습니다. 11만 8천 달러. 저도 저 숫자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금액은 놀랍게도 램지의 아빠 존이 연초에 받은 보너스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협박 편지는 그 집에 있던 종이와 연필로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램지의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사설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진범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왜 11만 8천 달러지? 보너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누군가. 보너스를 얼마 받은지 알고 있는 그죠? 어쨌든 일면식이 충분히 있는. 면식범. 네. 범인을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 경찰은 램지 집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하지만 모두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석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7년 만인 2003년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며 램지의 속옷에서 타인의 DNA를 발견. 용의자 160여 명과 일일이 대조했는데요. 결과는 모두 불일치. 가족들은 의심받던 램지의 가족들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완전히 제3의 인물.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범인일 거네요. 램지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2006년 갑자기 자신이 램지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동 포르노 범죄로 체포된 존 마크 카였는데요. 난 램지를 사랑했다고요. 그는 의도치 않게 램지를 살해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램지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는 불일치. 왜 그랬습니까? 결국 과대망상 환자의 허위 자백으로 결론났습니다. 아니 피해자도 있고 용의자도 뭐 한둘도 아니었고 근데 범인은 결국 없고 1981년 일본 전역을 들끓게 했던 끔찍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범행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인 것 같아요. 때는 1982년 6월 27일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 여성 A씨는 집으로 귀가를 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바로 함께 동아리 뒤풀이에 참석했다가 먼저 귀가했던 동생 B씨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돌입.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에 억지로 침입한 흔적이 없고 크게 다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측했고요. 그렇게 수사 범위를 좁혀가던 중 한 사람을 유력 용의 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는 바로 옆집 남자 쿠스카케였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발견한 채모를 분석한 결과 쿠스카케 채모와 일치했던 건데요. 뭐야? 게다가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피해 혈액형이 B형이었는데 쿠스카케 역시 B형이었습니다. 근데 침입하는 적이 없었다는 거는 이제 피해자가 평소 알던 사람이니까 이웃이니까 그냥 문 열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항의 흔적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경찰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1982년 1월 쿠스카케를 살인 혐의로 체포, 그를 추궁한 결과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나 싶었는데 사건은 뜻밖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경찰이 저한테 약물을 먹이고 신문했어요. 쿠스카케가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최면성 약물을 투여하고 신문을 진행했던 겁니다. 야 그러면 저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될 텐데 억지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얘기네, 경찰이. 네. 그렇습니다. 일 편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자백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증거가 없죠. 쿠스카케 변호사는 그의 자백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1989년 3월 1심에서 쿠스카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뭐야? 이에 쿠스카케는 즉각 항소,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추가로 약 15.6cm 길이의 타인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건데요. 하지만 사건 당시 쿠스카케의 가장 긴 머리카락의 길이는 약 7cm. 게다가 채모를 감정한 결과 채모 주인은 O형으로 밝혀집니다. 일단 이건 무조건 범인이 아닌 건데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얘기네요. 쿠스카케가 아니면 누가 범인이라는 거죠? 누구지? 결국 법원은 1995년 6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쿠스카케에게 무죄를 선고. 그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임시근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의 기사에 대한 총평 전해주시죠. 사건 현장의 보존과 감식을 소홀히 한 점들로 인해 미제 사건이 된 경우들이 많아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미제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많은 미제 사건들의 해결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기사는요? 1위는 범인 없는 살인의 밤입니다. 뒤늦게 증거물에서 범인의 DNA가 확보되면서 가족과 용의자 160명의 혐의를 풀어주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하고요. 최근 첨단 과학기술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포함해 DNA가 확보된 모든 미제 사건들이 곧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1위 기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프리랜데스크 임시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이제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죄송합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본인의 잘못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사태를 키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특종 뻔뻔함을 넘어서 적반하장 19입니다. 사실 문제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면 실수련이 하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특종의 주인공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 피해자를 조롱하고요. 농락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았는지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인성 파탄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의 추악한 행태를 고발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슴 깊이 반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특종 준비했습니다.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13일을 공개합니다. (2021년 8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가족과 함께 장을 보고 나온 줄리는 두 남녀가 자신의 차문을 멋대로 연 모습에 대분노. 급기야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남의 차 문을 열었다고요? 근데 도둑인데 왜 말다툼을 해요?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도둑이 아니, 도망가든가? 도망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사실 이들이 차 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40분 전 마트를 찾은 캔달라리아와 프렌즈는 야외 주차장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어떡해, 이 무더위에 개가 차 안에 방치돼 있어. 아, 저거는 열어줘야지. 그렇습니다. 당시 기온은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차 안에 있는 개가 걱정됐지만 일단 주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 20분이 지나도 개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유, 더워라. 한여름 무더위 속에 개는 점점 숨을 헐떡이기 시작.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캔델라리아와 프렌즈는 강제로 차문을 개방한 뒤 개에게 물을 먹이며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아유, 저건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걸 떠나서 미국은 저거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40분 뒤에야 모습을 드러낸 개의 주인은 줄리는 You touched my door in my car. Do you own my vehicle? Do you want me to call the cops? Do you want me to call the cops on you? And you put your hands on me first. You can back away. Fine. You keep approaching. You You're very. fine. And you have on recording. Hello. 정말 무개념이네. Hello. 아, 저거는 정말 인성이 문제 있네. 야, 정말 상식 이하다. 매사추세츠 법에 따르면 개를 무더운 날씨에 방치할 시 $500 이하의 벌금을 부과. 뿐만 아니라 당장 개를 구조해야 할 응급 상황인 경우 주인이 없을 때 창문을 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즉 칸델라리아와 프렌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사랑하는 본인의 반려견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데다 견주 본인 입장에서도 범법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줄리는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불같이 저렇게 화를 냈고요. 심지어 이들에게 물건을 던지며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감사할 줄도 잘못한 줄도 모르는 무개념 견주라며 그의 뻔뻔한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야, 나는 저 개가 불쌍해. 주인이 저 모양이니 아우 정말. 사실 꼭 법이 이거를 범법으로 정하고 안 정하고와 관계없이 자기 개를 위해서 저렇게 안 하고 싶지 않을까? 개가 너무 불쌍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특종 역시 개념 리스, 적반하장, 뻔뻔한 견주의 만행을 취재해왔습니다. 2020년 9월 중국 허난성, 길을 걸어가던 남성 진 씨에게 갑자기 지나가던 개가 달려들었는데요. 목줄을 일단 안 했죠.
아니 근데 갑자기 공격하듯이 뛰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건가요? 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건가요 또? 아 나 그 말 제일 싫어. 아 제일 싫어 듣기 싫어 죽겠어. 자, 목줄도 착용하지 않은 개는 매섭게 짖으며 진실을 위어 갑작스러운 개의 공격에 당황한 그는 발길질 신용을 하며 개를 쫓아냈고요. 위기를 모면한 진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견주는 정중히 사과하기는커녕 우리 아기 놀란 거 안 보여? 당장 우리 애한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 와 정말 창조적이네요. 진짜 창조적이네. 자, 더 가관인 거는요. 진 씨가 황당한 상황에 당연히 사과를 거부하자 朝我脸上吐了一口口水，然后呢，我就反击，他开始打我， 어? 오히려 때리는 거예요? 就开始打我。 자, 견주들은 그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며 폭행까지 행사했고요.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모욕감까지 안겨졌습니다. 몰상식이구나 몰상식. 아유. 너무 황당하네. 아니 자기 반려견들이 저렇게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해야지. 죄송하다고 해야지. 당시 지나가던 행인들의 신고에 공안이 출동해 조사를 벌였고요. 진 씨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견주들에게 각각 8일과 5일의 구류와 약 8만 5천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에휴. 이에 분노한 진 씨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사람들 역시 뻔뻔한 견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키울 자격이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두 뻔뻔한 견주 외에도 중국 내에서 견주들의 관리 소홀로 반려견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자 중국 정부는 동물법을 제정. 2021년 5월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동물법을 시행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무책임한 견주들로 인한 반려견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견주는 개를 돌볼 책임이 당연히 있고요.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도록 이제 교육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못 그러면은 키우면 안 돼요. 그럼.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엔 많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내 반려견이 귀한 만큼 타인을 존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걸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8월 18일 베트남 북부 방린성 한 여성이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남성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이. 종업원이 뭐 잘못해서 지금 사장님한테 혼나는 건가요? 아니면 먹고서 뭐 돈 안 내고 먹튀라고 하잖아요. 자, 여성의 이름은 정티 희엔. 그녀가 무릎 꿇게 된 사연은 무엇이었냐? 얼마 전 희엔은 H식당을 방문한 후 자신의 SNS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아, H식당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식당 직원이 사과는커녕 음식값까지 다 받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희엔의 후기를 본 식당 주인은 그녀에게 다시 식당에 와달라고 요청했고요. 식당을 찾아간 희엔은 식당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온갖 비난을 듣게 된 겁니다. 야 이거는 또 뭐죠? 설마 진짜 나쁜 옥이 있었다고 식당 주인이 손님 겁박하는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블랙 컨슈머 있잖아요. 희엔이 오히려 이 식당을 음해할 목적으로 벌레를 넣고 악의적으로 후기 써서 뭐 그런 식의 보상을 타내려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희엔은 SNS에 후기를 쓴 뒤 식당 주인이 식당으로 오라고 하자 당연히 사과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식당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 음식에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고? 네가 감히 내 음식에 지적을 해? 식당 주인의 강압적인 태도에 무서웠던 희애는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문까지 작성해야 했습니다. 아, 이게 앞에 계신 분이 피해자신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어이없는데? 아니 근데 가게의 잘못이잖아요. 벌레가 나온 건 이 위생의 문제고 정말 전적으로 저 가게가 잘못한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당 주인 티에는 마치 자신의 행동이 자랑스럽다는 듯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자신의 SNS에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희엔을 폭행까지 했고요. 정말? 결국 그녀는 식당에서 나온 뒤 응급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왜 자기의 범죄 현장을 라이브 방송을 해요? 자기 딴에는 이게 무슨 주인으로서 뭔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저건 그냥 범죄잖아요, 범죄. 범죄죠. 그리고 저 사람 동의 없이 저 사람 얼굴 왜 올려 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이후에 타인을 모욕한 죄로 경찰에 체포된 식당 주인 티에는 결국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10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2016년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한 장의 편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삶은 사건 발생 이후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삶은 걱정과 공포와 우울감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부디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진지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진심을 담았죠? 비장한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억울하니까 보낸 그 편지 같아요. 이 편지의 정체는 명문대 수영 선수이자 법정에 선 아들 브록 터너를 위해 그의 아버지가 제출한 탄원서였습니다. 아이,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경악할 만한 사실은 그의 아들 터너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터너는 1년 전 술에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강간범이었습니다. 에이, 뭐야, 피해자가 아니네요. 가해자로서 할 얘기가 아니죠. 피해자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데 자기 인생 뭐 180 달라진 거 이게 저건 진짜 적반하장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 혐의로 터너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 그런데 이에 불만을 품은 터너의 아버지는 20여 년의 인생 중에 불과 20분 동안의 행동에 대한 대가치곤 우리 아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요. 아니, 삶이란 게 그렇죠. 그 실수가 남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 시간- 20년, 20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그 남은 인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피해자의 인생이 정말 180도 바뀔 20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그죠? 그리고 그도 자기도 아버지면 그 사람의 부모 입장도 이해한다면 저런 얘기 절대 할 수 없거든요. 내 자식만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뻔뻔함 가득 담긴 이 탄원서가 정말로 받아들여졌다는 건데요. 터너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고작 징역 6개월과 보호관찰 3년. 심지어 터너는 원래 형량마저도 다 채우지 않고 불과 3개월 만에 풀려나 일상으로 컴백.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니 사실 검찰이 구형했던 6년도 큰 처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죄질에 비춰봤을 때. 근데 지금 뭐 이거 제대로 6개월도 안 치우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6년도 길다고 감형을 요구했고 더 빵당한 건 이게 받아들여져서 감형이 됐다는 거예요. 성범죄자인 아들을 탄원서 한 장으로 무모하게 감싸려던 아버지.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9위를 공개합니다. 살인마의 모모 예고. 2018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고등법원. 재판 중이던 판사는 한 남성을 향해 재판 방해하지 말고 당장 그 입 다무세요. 야, 판사가 저 정도로 화를 내요?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법정에서는 피고인 루이스 바라카몬테스가 4년 전인 2014년 경찰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뭐야? 아니 살인범이고 경찰관을 2명이나 죽였으면 중범죄자인데 뭐 희생된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법적 처벌 당연히 받는 거지만 그쵸.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사과를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당연한 게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적반하장의 주제라. 당연하지 않은 놈들만 나오는 거구나. 당시 바라카몬테스의 변호사는요. 당시 피고인은 약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힘겹게 변호를 이어갔는데요. 자, 그런데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던 사이 살인범 바라카몬테스는요. 정말 뻔뻔하게도 재판 도중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겁니다. 어머머. 아니 왜 웃어? 왜? 아 괜히 응? 정신적으로 좀 안 좋다는 걸 막 이렇게 강조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 그래도 자기의 살인죄를 재판하는데 웃음이 나오나? 하지만 경악스러운 살인범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Get that shit on it, that regret is a skill too. I wish I killed more of those. 뭐야 이건 또 살인을 예고했네요. 사페요 사페? 유족들이 그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방청객으로 들어가 있겠지. 그렇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을커녕 끔찍한 살인범의 모습에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고요. 그는 정말 혐오스럽고 사악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좀 합의하고 좀 사죄하고 그러면 형량을 조금 줄여주기도 할 텐데. 아니 저거는 뭐 완전 포기한 건가? 뭐 오죽하면 판사가 호통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행동했지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저 웃음기 싹 사라지게 큰 형량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정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추가 살인까지 예고한 살인범. 극악무도한 바르카 몬테스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뻔뻔한 악마의 웃음. 본인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추악한지 평생을 지옥에서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8위 공개합니다. 2018년 11월 미국 오리건주. 당시 45세 남성 페어슨 톤은 가족 주치 로널드 로즌 박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외출도 잦고 귀가도 늦어요.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걸까요?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아내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마음을 편히 갖고 아내를 믿어주세요. 기운 차리시고요. 로즌 박사는 부부관계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며 우울증 완화를 위한 약도 처방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약 2년이 지난 2020년 11월. 네가 그러고도 의사야? 너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났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무 불안한데. 설마. 의사. 설마. 알고 보니 톤의 아내가 외도 중인 건 사실이었는데 그런데 그 상대가 다름 아닌 로즌 박사였던 겁니다. 어이가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톤은 배신감에 분노, 결국 아내와 이혼했고요. 톤의 아내와 내연 관계였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부부관계에 대해 조언했던 로즌 박사에게 한화약 32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 이혼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아니, 바람 피운 것만 해도 저분이 얼마나 충격받았을 텐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 나를 위해주고 나를 위로해줬던 사람이 그 사람의 원인 제공자라는 거, 이거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네 남편 오늘 와가지고 뭐랬는지 알아? 야, 그런 표정으로 막 그러더라. 좀 웃으면서 말 좀 해주고 그래.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해. 더 듣기 싫네요. 자꾸 진짜. 찾아오잖아. 그만해요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로즌 박사가 정말 파렴치한 게 그 자신도 두 딸을 둔 유부남이었고요. 심지어 그의 아내는 같은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얘. 그리고 그 아내와도 어떻게 보면 환자니까 구면일 거 아니에요. 구면이죠. 그거 뻔히 알면서 저렇게 한다? 이거는 너무 뻔뻔해.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큰 배신감을 준 죄. 아무리 많은 금액으로 보상한다고 해도 깊이 패인 마음의 상처까지 보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7위를 공개합니다. 탑승도 거부, 모모도 거부. 2019년 11월 5일 한국인 A씨와 일행은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시애틀로 향하는 D 항공사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손님 죄송합니다. 이미 탑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경우 뭐 가끔 있어요. 게이트에 늦게 간다거나 잘못 알았을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마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안내에 따라 이제 뒷비행기를 타고 간다거나 뭐 그렇게들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면세점에 정신팔이다 보면 놓칠 수 있죠. 그러나 A씨의 일행은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 보통 국내선 비행기는 이륙 10분 전에서 5분 전까지 탑승구가 열려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A씨는 출발 시간 18분 전에 게이트에 도착했고 탑승 마감 전 A씨와 일행들을 찾는 파이널 콜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발 시간도 되기 전 비행기는 이륙했다고 하는데요. 뭐야? 승객이 안 탔는데 올라갔다고요? 네.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 안 차면 못 가는 거거든 일단. 그죠? 원래 그렇죠. 그걸 기다려야지. 근데 전산상에 오류가 있어요. 자, 알고 보니 무리한 오버부킹이 원인이었습니다. D 항공사는 7명을 초과해 예약을 받았고 탑승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기 중이던 승객들을 빈자리에 태운 뒤 탑승을 마감해버렸던 겁니다. 근데 보통 오버부킹이라는 걸 해요. 왜냐하면 노쇼가 많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안전장치로 수속을 하면서 밟고 나면서 밝혀지잖아. 밝혀지긴 하니까. 하지만 좌석 대기자를 탑승시키려면 기존 예매한 사람이 표를 취소하거나 파이널 콜에도 도착하지 않았을 때 혹은 승객의 동의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D 항공사는 그 어떤 안내도 보상도 없이 환불조차 해주지 않아 피해 승객들은 다음 날까지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했는데요. 심지어 그럼 재심은요? 수화물은 내려주실 거죠? 이미 출발했습니다. 수화물은 시애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수화물 운송은 회항 조치까지 가능할 정도로 대박이다. 보안상 중요한 부분임에도 A씨와 일행들의 수화물을 그대로 실은 채 비행기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뭐 수술 있죠. 그렇죠, 아니면 진짜 의사. 비즈니스 미팅 이런 거였으면 이거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뭐 면접 보러 가는 사람이거든. 면접, 뭐 오디션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뭐야, 어떡할 거야. D항공사의 행태에 논란이 거세지자 D항공사 측은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 승객들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등 기타 피해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보상을 뭐 했다고 하니까 이건 다행인데 결국 뭐 이렇게 해서 본인들도 이미지 실추되고 이제 앞으로도 그 승객 이 항공사 이용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쓰지. 고객도 잃어버리고 이건 정말 뻔뻔한 넘어선 적반하장했던 거죠.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6일 공개합니다. 그렇지. 퇴근? 저기냐? 일단 꼴찌 확정. 오케이. 지난 4월 2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셰이 헤이스턴. 그는 이날도 어김없이 주문이 들어온 음식을 제조하기 위해 주문서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주문서에는 아주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Too very annoying. 주문서에 아주 짜증나는 아시안 2명이라며 아시안을 비하하는 문구. 이 식당 직원이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아, 이거 예전에 무슨 저기 카페에서 뭐 컵에다가 찢어진 눈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뉴스 난 적 있잖아요. 네네. 아니 만약에 사장님인데 직원이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무조건 사과죠. You are the most annoying person. 무조건 사과의 서비스에 뭐 다 나가서 저 얘기가 어디 안 퍼지게 해야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나는 우리 직원이 너무너무 좋아. 모르는 거야. 아유 착해라. 심지어요. 주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본인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저 바보 뭔 아니야? 소리야? 걔 저런. 아니 아까 걔 아니야? 베트남 그 식당 아니, 주인? 진짜. 걔가 여기 가서 왜 지금 하고 있는 거 사고가 아니야? 단순해. 여러 사람이 있어. 아니 동급이구만. 내 정신 상태가. 이후에 이 식당의 단골이었던 알렉스는요. 당신은 식당의 주인입니다. 직원의 잘못된 행동을 말리는 게 당신의 일이라고요. 이건 옳지 않아요. 알렉스의 지적에도 주인 헤이스턴은 농담일 뿐이라며 뻔뻔하게 대응. 심지어 아 그렇게 할 일 없으면 다른 취미나 찾아봐. 아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수고. 그리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개념 없는 식당은 절대 이용하지 말자. 인종차별주의자는 혼쭐이 나야 된다 하며 분노. 식당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요. 그제야 식당 주인 헤이스턴은 자신의 행동에 깊은 실망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왜 저런 일이 있어야 할까? 저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둘 다 하죠. 개념도 둘 다 하죠. 없고.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저렇게 안 돼요. 이번 특종도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7일 미국 텍사스주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5명이 한 미용용품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흥분한 그녀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물건들을 집어던졌고 매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그래서 인종차별 받은 건가요? 그래서 화가 난 거 같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자, 결국 그녀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요. 한국의 인종차별은 정말 참 안 없어지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 근데 어쨌든 매장에 난동 부린 건 뭐 잘한 거라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억울한 마음만큼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난동을 피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종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이 아니라 한인이었습니다. 어? 뭐야? 한인이었다고?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케온드라 영과 다콰이샤 윌리엄스를 포함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5명이 한인 김 씨의 매장에 찾아와서는요. 어이, 그쪽에 그만 아시안 계집애. 우리 구역에서 영업하지 말고 당장 꺼져, 이씨. 근데 웃긴 거는 저 인종차별 당해본 사람들이 똑같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게 웃긴 거죠. 아니 근데 너무 괘씸한 건 본인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그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 그녀들의 횡포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Eventually charging Kim, punching her 뭐야? 8 times, still beating on her with her fists as she 뭐야, lay on the 저게? ground. 너무 이상한데?
저래놓고 무슨 자기가 차별을 받아.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주인 김 씨는 결국 코뼈까지 부러졌고요. 폭행을 말리려고 달려온 김 씨 아들 역시 얼굴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주인 김 씨의 신고로 체포당한 이들은 오히려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뻔뻔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며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너무 몰상식하다. 아니 진짜 이 작년부터 이 사건 말고도 너무나 그 아시아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행이 많아요. 이거 증오범죄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보다도 약한 대상을 찾아서 공격하는 게 이게 결코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비겁한 거죠. 정말 비겁한 행동이라는 걸 꼭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족을 모모한 소년 살인범의 최후. 2017년 7월 미국 17세 소년 단테 라이트는 1년여 전 18세 소년 조던 콜리의 옷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도 허망하게 떠나보내게 된 엄마 캐런 클리는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에이구. I've lost my only child, my son, my baby, my friend. More than that, I've lost laughter and love. 어머니가 눈물을 참질 못하시네. 계속 눈물이 나시네 그냥.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낸 그 마음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유족들.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사랑과 웃음을 잃었습니다. On the nights I managed to 하지만 sleep, I wake up 모두의 hearing 미래를 my 위해 son scream for me. 아이들을 Says I have to 용서하겠습니다. realize all the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어?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다가올지 뭐 100% 이해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건 정말 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 가해자들은 평생 가품에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평생. 유족들이 흐느끼며 말을 이어가는 time 그때 in my life. I feel hate in my heart. Here 왜 웃어? I hope that every time you want for a jacket, you stay. 너무 저 웃음이 끔찍하고 소름 Every time 돋네요. you want for shoes. 처벌도 반성을 하라고 내리는 건데 그럼 이게 약간 의미가 뭐가 있나 싶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런 선처가? 네. 오열하는 유족 앞에서 비웃음을 흘린 살인범 라이트. 심지어 그는 유족들에게요. I just want to tell y'all, I'll be home soon. R.I.P. Keon. I love my family. 라이트는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유족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마치 유족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합의했고 미성년이니 크게 뭐 별일 없겠지 이걸 알고 저렇게 까부는 거군요. 아 근데 처벌이라도 좀 판사님이 세게 내렸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법은 냉정하고 엄격했습니다. 라이트를 유심히 지켜보던 판사는요. Sentenced by the parties, but watching you sit there, smile and laugh and shake your head like this was no big deal, I'm very tempted to just say, I'm not going to accept this sentence agreement. We'll go to trial, and if you're convicted of felony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That's what I'm tempted to do. 잘하셨다. 판사는 정말 이례적으로 유족의 선처와 합의를 배제하고 최고 52년형을 선고. 판결에 놀란 라이트는 굳은 표정으로 다급하게 변호사를 재촉했지만 별 수 없었고요. 결국 라이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2일) 미국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여성 앰버린 길레스는 한 카페에 방문했다가 출입 거부를 당하자 억울한 마음에 당시 상황을 SNS에 게시했는데요. 그런데 쫓겨날 만했네. 안전이 최우선. 카페 직원 일 참 잘하네. 응원합니다. 라며 카페 직원을 옹호하는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뭐지? 아니 억울해서 글을 올렸는데 손님이 어쨌거나 들어가려다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왜 직원 편을 들죠? 사실 길레스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카페 방문. 이에 매장 직원 레닌 구테레스는 원칙대로 그녀를 저지, 서비스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길레스는 이 상황이 억울하다며 쿠티에레즈의 얼굴 사진과 함께 불쾌한 심정을 SNS에 게시했던 것이죠. 아니 작년에 미국 코로나 상황 심각했잖아요. 다른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행한 조치인데 이게
아니 진짜 적반하장이네. 자기 억울하다고 사진까지 찍어 올렸다고. 이거 초상권 있잖아 저 사람도. 이 길레스의 적반하장은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원칙을 지키고도 수모를 당한 카페 직원 구테레즈를 위로하기 위해서 팁의 의미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약 10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3천만 원을 모금했는데요. And that right there is $100,000. 이 소식을 들은 길레스는 뭐? 10만 달러? 나 때문에 받은 거니까 절반은 내 거지. 천식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 없다며 진짜 차별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호소했고요. 그리고 정말 뻔뻔하게도 변호사 수임료 모금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게시물을 게시하며 끝까지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게 저 정도 되면 내가 잘못했나? 그치. 내가 혹시 나의 생각이 일반적이지 않은 건가? 라고 돌아볼 법도 한데 역지사지 해야지. 이 사람은 정말 황당해. 자,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또 다른 카페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실랑이를 벌이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 상습범이네. Are you recording? Because I'm sick of being discriminated against and I don't have a mask. I have a mask and a medical exemption. I didn't think I was going to sue you, but now I'm suing you. I got $5,000. 저기서 저거 찍고 막 화내고 앉아있습니다. 아, 저 직원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손님의 안전을 위해 행하는 조치인 건데. 인도 뉴델리 집단 성폭행 피해자 결국 사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거리로 나온 인도인들. 2012년 12월 인도 늦은 밤. 버스를 타고 남자친구와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조티 싱. 그녀는 버스 기사를 포함 승객 6명에게 잔혹하게 성폭행과 고문을 당한 뒤 안타깝게도 약 2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 이 기사 저도 예전에 봤었는데. 저도 봤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죠. 사실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한동안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나요. 일명 인도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인도 전역에서 가해자 엄벌과 여성인권 신장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2013년엔 인도 정부에서 성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시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3년 후 전 세계가 또 한 번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 이유. 여자가 어디 남자한테 저항해? 성폭행이든 뭐든 순순히 허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헐. 이 충격적인 망언을 내뱉은 사람은 가해자 중 한 명인 무케시 싱. 그는 인도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국 BBC의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기색 없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터뷰에서 अगर कोई शरीफ लड़की होती है रात को 9 बजे मतलब नहीं घूमती है लड़के भी उतना उससे ज़्यादा जिम्मेदार है रेप के लिए ये लड़के हैं उससे ज़्यादा 라고 하는 등 후안무치하고 일말의 양심도 없는 언행으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야, 너무 뻔뻔해서 좀 할 말이 없죠. 압도적이다 진짜 이거. 저 사람과 저런 식의 범죄가 저 사람의 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었던 가해자 무케시 싱의 추악함은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폭행했다고 사형당하면 앞으로 사람들은 성폭행한 뒤에는 고민 없이 여자들을 살해하게 될 겁니다. 이 같은 무케시 싱의 충격적인 발언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망언이다라며 비난을 퍼붓고요. 그리고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인도 법원은 여성을 향한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며 The government has taken necessary legal action and obtained a restraining order from the court disseminating the contents of the film. 아니, 그 법원의 주장도 이상한 게 가해자의 뻔뻔한 발언이 비난받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야지 여성 폭력을 부추긴다고 방역 금지 처분을 내린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 말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네. 부끄러우니까 이제 가리는데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되는. 자, 오늘의 데스크 뉴스파인더 사회부 기자 김태일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기사들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곳곳에 CCTV로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진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일단 오리발부터 내밀고 보자는 그런 아나무인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황당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1위는 가해자의 추악한 망언 기사입니다. 유독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피해자가 일말에 원인 제공을 했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경종을 울리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 사례인 것 같아서 1위로 선정을 했고요. 피해자에게 이런 2차 가해를 일삼는 잘못된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김철령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